같이 활동했고 그리고 효동학습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어느 대학원이나 해서 배울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을 통해서 좀 제가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관심 분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교육운동을 하고 싶고 또 그걸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고 또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4년 동안 바깥에서 현조생활교육 운동을 하다가 올해 복직을 하고 들어가면서 아주 처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남현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저에게도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까 시 얘기도 나왔는데 같이 선생님들과 읽고 싶습니다. 네. 화윤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모든 물음들에 대해 인내하라. 물음 그 자체를 사랑하라. 이제 그 물음 속에 살라. 그러면 서서히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먼 어느 날 그 답을 살고 있으리라.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감사합니다. 이 글 많이 보셨죠? 네, 제가 좋아하는 글이기도 하고요. 아까 남효진 얘기도 질문과 물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네,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신가요? 네, 인내하래요. 인내하고 또 그 질문 자체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래요. 질문 속에 살고 어느 날 그러면 나는 답 속에서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선생님들에겐 지금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어떤 물음이 있으세요? 아까 제가 남현 선생님 질문 몇 개 하시길래 조금 받아 적었는데요. 남현 선생님이 하신 질문 중에는 가치를 어떻게 심어주지?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배우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몇 개 받아 적었어요. 선생님들은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 지금 구역 후영초인데 지금 2학년 10명 있는데 그 중에서 LH 야간을 먹을 때가 있어서 밥을 거의 거부하고 밥을 안 먹어요. 간식 꼬시면 조금 먹고 거의 음식을 안 먹고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있고 부지나 지도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어제 수학을 푸는데 한 자리를 푸는데 전혀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리게 풀어왔어요. 방법은 안 돼서 해서 다 지우고 다시 풀어 이렇게 했더니 귀찮다고 안 풀고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자리씩 하는 걸 했더니 막 풀더니 정말 귀찮다고 하더니 이제 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엎어져 있어요. 너무 짠하고 이렇게 하는데 봤더니 다 맞아서 그래서 태연아 다 맞아서 이렇게 너무 잘했는데 이것도 맞아 안 풀었네 이렇게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엎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지가 좋아하는 국어 같은 거 굉장히 말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는데 수학 내용 하거나 뭐 귀찮아하면 안 하려고 하면 좋아요. 어떻게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밥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편식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네. ADH 학생에게 저희가 어떻게 재밌게 배우게 하지?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에게 어떻게 밥을 먹게 해줄 수 있지? 그런 분들요. 네, 식욕을 네. 소화시키는 그런 약입니다. 네, 네, 그쵸. 하더라고요, 그 약이. 네, 너무 잘 먹는데. 네.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두 가지 질문이 있으시네요. 그죠? 네. 또 선생님은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만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이 시간이 몇 분까지죠? 선생님, 예정하신 시간이 몇 시간? 제가 예상하는 시간? 빨리 하면
15분만 해도 끝나고요. 저는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12시 10분까지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선생님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세요? 네. 폭력적이고 좀 거리적인 학교 교사 밑에서 교사의 자리는 가능한. 네, 네. 번째는 제가 오늘 그 협동학습 여기 코러스 오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그다음에 어떻게 나눌까, 여기까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권위적인 관리자 밑에서 교사 위치는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배우고 있는 이 배움을 교사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질문들이 있으세요? 네, 궁금하지만 제가 시간상 질문들 정말 다 적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야기를 하면 태도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말을 안 좋다.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하면 좋을까? 설득을 하지. 관리자분하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항상 문제는 이분들이. 네. 내가 어떻게 힘을 가진 그 관리자에게 어떻게 마음을 내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지? 하는데 조금 홍보하면 네.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는 어떻게 소통하지? 네. 내 마음을 어떻게 의도를 전달하지? 또 마찬가지로 또 아이들이 볼 때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네. 아이들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네요. 오, 네, 감사합니다. 네. 떨어진 자존감 어떻게 회복할까? 그런 거는 선생님들의 문제기도 하고 아이들의 문제기도 하고. 네, 떨어진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하지? 네, 선생님도 아이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또 나누고 싶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명이 일어나면 가해와 피해 부모님하고 면담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도 오해하고. 오해하시고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을 또 풀어주는 말이 또 오해하고. 말대를 잡고 네. 공격의 그 소지가 되니까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워. 네. 저에게 답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질문에 사실이라고 리케가 그랬으니까. 또 나누고 싶은 질문 있으세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음으로 배움 활동을 하게 지도할 수 있을까? 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도할 수 있을까? 행복한 마음으로 배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지도할 수 있을까? 행복한 마음으로. 네, 그 질문은 또 나에게도 역시 그렇죠.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그럼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이런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사건이라는 네. 한 개를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지 그걸 잃어버린 애들한테는 어떻게 네. 가져간 애한테는 어떻게 어떻게 올바른 건지 얘들을 위해서 어떤 게 더 교육적인지 밝혀내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이런 질문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저에게 답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저도 답을 모릅니다. 저도 답을 모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답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결국은 계속 내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튼 제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협동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셨어요. 제가 협동학습에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안 서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협동학습에 빚이 많아요. 제가 지금 성장한 거는 협동학습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성장했거든요. 저를 만들어간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위기가 올 거고 그 위기를 돌아볼 줄 아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하라면 하지. 이렇게 가지 않는 공동체가 중요한데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협동학습이 돌아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런 자리를 갖는 협동학습 연구회가 용기가 있고 정말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불편한 말을 해도 이렇게 귀가 열려 있을 거다. 네. 그래서 한다고는 얘기했는데 부족합니다. 네. 굉장히 사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질문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도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에게도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순간에 질문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 수많이 얘기를 하죠. 작년 세월호 사건에 있을 때 저에게도 역시 질문이 왔어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통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럼 교육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부각되었는가.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에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따르지 않은 아이들은 살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애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세월호 뱃속에 그 안에 지도교사로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요? 세월호 속에 선생님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에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따랐어요. 나는 어땠을까? 바보같이 그때 가만히 있으니까 맞아! 수많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저도 역시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게 너무 자명했거든요. 그 순간 저한테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나는 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내가 왜 했을까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왜 했을까? 그 말을 한 사람은 배에 그 마이크를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배를 조종하는 누군가였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죠?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전문가예요. 네. 나는 그 순간에 우리 사회의 전문가 또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긴 제 자신을 봤어요. 그러면 나는 왜 그때 이 상황들을 비판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야 가만히 있어 라는 순간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건 굉장히 무의식적인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는요. 이성적인 사고가 나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한대요. 그럼 나는 그 무의식을 왜 갖게 됐을까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배워왔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누워서 뭐 떡을 뭐죠?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전문가가 말하니까 맞는 말이야. 수많은 이런 말들과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제 자신을 봤고 또 하나 뭘 봤냐면요. 제가 여전히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교육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수동적인 교육 시스템을 유지시킨 것이 가장 큰 교육의 문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러면 수동적 교육 시스템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들이 왜 이렇게 아직도 탄탄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가? 무엇이 수동적 교육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한 두세 분 정도 이야기 듣겠습니다. 무엇이 수동적 교육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있는가? 지탱하고 있는가? 불안함. 네, 우리 패턴대로 좀 안전하고자 하는, 네. 어떤 경제 발전에 의해서 생긴 어떤 효율성의 원리. 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결과를 빨리빨리 이뤄내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네. 효율성의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 사회. 네. 또 갑과 을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학교는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갑이고 네. 평가를 받아야 될 학생들은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좋은 수행평가를 받고자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따라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네. 위계질서. 그죠? 네. 탄탄한 위계질서. 다름에 대한 불안함. 음. 그래서 또 하나로 만들고 싶고 동일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보편적인 상식 속에 다 갖다 놓고 싶고 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관념, 어떤 생각들에 나도 같이 있고 싶은 거. 그랬을 때 내가 좀 안전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그런 것들. 또 유교적인 어떤 그런 네. 우리 사회 그 속에서 어떤 질서나면서 딱그 안에서 항상 수동적이었던 그런 질서, 그것이 질서라고 여기면서 해왔던 것. 네, 유교적인 전통에 계속 이어져 내려온 아주 뿌리가 깊은 거죠. 네, 그런 어떤 질서란 의식. 네. 근데 너무 뿌리가 깊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여튼 선생님들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정리한 거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학교 자체가 수동적인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죠. 학교가 왜 존재하죠? 이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사회화를 시키잖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중요하죠.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가 소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탱하는 사회라면 교육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사회는 비민주적이고 소수가 집권하는, 소수가 권력을 잡고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교육은 지금 제 생각에는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성교육 강조하면서도 이게 아이들도 통제하는 도구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통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세월호 관련돼서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교육부가 첫 번째 보낸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 복무 기강 공문이에요. 교육적 성찰과 반성과 이것이 아니라 행동 조심하고 노란 리본 달지 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조심해라 라는 말 그 뒤에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멈추라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학교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입시제도. 입시제도는 정말 강력한 통제 수단이죠. 우리의 교육 철학과 우리의 교육의 방법을 전부 다 왜곡시키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시제도는요, 국민을 통제하는 아주 효율적인 도구이기도 해요. 산업을, 경제적인 것도 거의 통제할 수 있는 학원 사업을 육성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통제 도구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때는 수동적 교육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학교를 통제 수단으로 여기는 우리 지금 현재 구조, 그리고 입시라는 강력한 통제 수단,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더 많지만, 네. 더 문제는요, 세 번째는 그거예요. 그거는 거시적인 것이고요. 거시적인 구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식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입시의 제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긴 집단의식은 뭐죠? 학벌사회? 그런 것이죠. 네. 저의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러면 이런 구조와 시스템들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수동적 교육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은 누구냐는 얘기죠. 누구죠? 교사예요. 그리고 학생이에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죠? 교실이에요. 네. 저는 그걸 미시적인 측면으로 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저는 4년 동안 바깥에 있을 때는 교사의 수동성만 굉장히 원망했거든요. 제가 학교로 들어가니까요, 학생들의 수동성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사와 학생 간에 학생도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죠. 네. 그러면 이 거대한 시스템 얘기를 했지만 그걸 실제로 작동시키고 그걸 강화시키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 교실, 학부모도 사실 포함되죠. 근데 우리가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말고 그러면 나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네, 나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수동적 시스템은 무엇인가.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칙. 성적. 내가 만들어내는 거에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진도. 예의. 네. 예의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경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네. 예의의 틀 속에 너네들 들어와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나. 네. 또 내가 만들어내는 수동적 시스템은 뭘까? 저거라고 말하는 거. 스티커. 네. 네. 사탕? 아, 사탕. 네. 벌점. 네. 칭찬. 네. 네? 관리자. 네. 굉장히 강력한. 그렇죠? 네.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서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사와 어쨌든 내 얘기잖아요. 저 멀리 갔다 이 문제를 저 사람들이 잘해야 돼, 이 구조가 문제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나는 지금 어떤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을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제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지혜들, 풍성한 지혜들이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간을 핑계로 삼아서 제 얘기만 선생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원고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교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동적 시스템, 수업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이거는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대화하지 않는 수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주입식 교육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요. 그것을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표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교과서는 국가가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전통적으로 나온 전통의 그 인류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정치적인 것도 상당히 그 의도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어떤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 주입식 교육, 그 다음에 학생관, 우리는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교육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학생은 수정 대상이에요. 내가 알려주고 이 아이는 그것을 잘 받아서 성장을 하는, 즉 뭐냐면 나는 가르치는 사람, 얘는 배우는 사람. 네, 그런데 뭐죠? 파트너는 교사도 배우고 학생도 가르치는 관계거든요. 같이 배움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네, 교육의 파트너가 아니라 배움의 파트너라고 보지 않죠. 대상이에요. 제가 효도학습 열심히 할 때 애들이 안 따라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다음은 이건데 왜 너 아직도 이거 안 해? 그래서 곧바로 이제 조치가 들어갔죠. 예. 빨리 하는 사람 스티커 몇 장 이러면서 조치가 들어갔죠. 그거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교사의 의도대로 아이들이 따라와야지만 된다. 소통의 대상이고 배움의 대상이 돼야 되죠. 아이가 제때 못하면 뭔지, 왜 그런지,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듣고 배워야 되죠. 예. 그래서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거, 배움의 파트너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수정했냐면, 교사들은 주로 매점 평가를 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상벌을 한다는 얘기죠. 상벌. 보상과 벌을 주죠. 상벌을 통해서 학생들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정말 순종적인 권위자가 내리는 어떤 기준에 맞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상당히 전문가 중심, 엘리트 중심 사회를 강화하는 수단이에요. 위계의 질서를 굉장히 강화하죠. 근데 상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으로 아이들 행동 수정을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벌 필요하고요. 하지만 저의 의도를 좀 예, 우리가 외적 평가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자기 성찰의 기회를 계속 뺏어갑니다. 이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선생님 맞았다고 해줄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나를 인정해줄까? 내가 뭘 기대하는지 묻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뭘 기대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기대가 뭔지를 자꾸 바깥으로 맞추려고 해요. 답은 내 안에 있는데 답을 자꾸 다른 사람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뭐뭐처럼 살죠. 그걸 우리는 거짓자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처럼.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반성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도덕적 윤리거든요. 간디의 훌륭한 삶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와 상황도 다른 그 사람에게 턱을 대고 나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니까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비난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모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그럼 어떻지? 나는 뭘 가지고 있지?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지? 라는 내면적 성찰을 불러오게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봤어요. 네. 외적 평가는 전문가 엘리트 중심의 사회를 더 강화한다 라는 면에서 반성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네, 저는 대화식 수업을 요청하고요.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이것은 교사와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명의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통해서 권위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리더십을 아이들에게 계속 삶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사가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이죠. 외적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자기 공감 능력,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그리고 공동체의 그 각각 다른 개인들의 생각들이 공동체의 하나의 의견으로 모을 수 있는 합의 능력, 합의된 것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능력, 합의된 것에 대해서 벗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자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갈등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수용하고 배움의 기회로 할 수 있는 능력. 네, 이게 내면의 힘이거든요. 상벌로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러한 것들이 교실에서 배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파커파머가 교실은 진리를 실험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거기 공감해요. 아이들이 교실 안에조차도 위계 질서를 학습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위계 질서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어렵지만 교실 안에서 아이들과 진리를 실험을 하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이런 역동들을 경험을 한 아이여야지만 우리 사회에 나가서 그 진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진리를 실험하는 곳이다. 교실은 진리를 실험하는 곳이다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3분 남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에 갔어요. 저의 상태는 지금 이겁니다. 네.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의 상태는 이겁니다. 절망하고 있고요. 이 안에 공간이 있나요? 없어요.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제가 어제 대화식 수업을 제가 해요. 네, 서클 프로세스라는 대화식 수업을 해요. 성찰 수업을. 제가 윤리라서 나에게 딱 모든 상황이 주어졌어. 고등학생 애들 어느 정도 되고 3월 달에는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애들이 정말 들어주고 자기에게 진실을 말하고 이런 거에 감동이 돼서 그래 맞아 이거야 막 감동하고 4월부터는 좀 아이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요. 5월 회오리 속에 있습니다. 제가 갈등의 회오리와 거친 회오리 속에 있으면서요 제 마음은 이래요. 그래서 어제 한 반에서는 서클 수업을 포기했어요. 제가 2시간 블록 수업 하거든요. 네, 블록 수업 하면서 둥그렇게 애들을 앉아요. 저를 안 보고 둥그렇게 앉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권력을 내려놓을 거야. 선생님이 주도하는 수업 안 하고 너네들에게 자발적으로 너네들이 주도할 수 있는 수업을 선생님은 기회를 갖고 싶고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은 아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야. 선생님은 5개밖에 몰라. 많이 안다 하더라도 너네들이 하나하나씩 아는 것만 합쳐도 40개의 지혜가 있어. 40개의 지혜를 나누는 게 훨씬 풍성하지 선생님의 5개의 지혜는 풍성하지 않아. 그래서 그래 이렇게 앉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면 들어줘. 이렇게 제가 3월, 4월, 5월을 이거를 견디고 있어요. 견디고 있는데 이제 어제 슬펐어요. 슬퍼서 안 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블록 수업을 하기 때문에 첫 교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그반님 유독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중간에 교실을 나갔다 사라졌다 나중에 나타난 애들이 2명이 있었고 네, 조퇴한 아이가 다시 핫팬츠를 입고 와가지고
처음 놓고 갔어요 이러면서 교실에서 애들 수업하는데 전화 걸고 있다가 나가고 거의 뭐 네. 그래서 제가 얘들아 안 되겠어. 더 이상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이어가기 너무 힘들어. 일렬로 앉아. 일렬로 다시 원위치하고 아이들과 수업을 했어요. 네, 너네들 어때? 지금 이게 나요!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왜 서클 수업이 왜 대화식 수업이 안 될까를 계속 돌아봤어요. 아, 얘네들이 경청이 안 돼. 경청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자, 오늘은 경청 훈련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해요. 네, 둘이 얘기를 안 해요. 아, 뭘까? 내가 부탁을 해보자. 부탁을 하면 그때는 쫑긋쫑긋해요. 선생님이 용기가 필요해. 얘들아, 선생님 이 수업 계속 하고 싶거든? 그 애들이 쫑긋쫑긋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 질문할게. 자, 거기에 대해서 모둠에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딴 얘기해요. 네. 그럼 또 이제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제 스스로가 경직되고 다운이 되더라고요. 학급에 들어가는 것도 짜증이 나고요. 교실에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애쓰는 제 자신도 짜증이 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짜증내면서 애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걸 끌고 가면서 무대까지 가져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힘을 더 빼자. 힘을 더 빼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의 결론은 뭐냐면 제 자신을 계속 관찰했거든요. 제가 점점 경직되어 있는 제 자신을 봤어요. 들어가면 얘들아 왜 이래? 이러고 아이들이 뭐 농담하더라도 시끄러워. 자 하자. 뭐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요. 저의 존재예요. 네. 파파파머를 제가 좋아해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요. 진리는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은 뭘 통해서 배우지? 아이들은 뭘 통해서 배우지? 저의 말이나 선생님 이런 훌륭한 철학이 있어. 너네들 이렇게 하면 돼. 자, 선생님 기다려줄게 라고 하는 어떤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즐거운지 제가 지금 기쁜지 아이들과 정말 이렇게 호흡하는지 제 존재가 더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고요. 피부는 쩔었고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단어만 배울까? 라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요. 아, 내 안에 공간이 없구나. 네, 이렇게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아이들은 내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나의 몸, 나의 제스처, 나의 아이들의 눈빛,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는지 내 존재. 교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내 존재로 배우기 때문에 내 존재가 건강하고 내가 마음에 공간이 없다면 애들은 그걸 배울 것이다. 애들은 이걸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돌보기 위해서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 안에 기쁘게 내 안의 공간에 아이들을 초대하고 정말 같이 가는 거. 네. 이거는 우리의 꿈이죠. 네, 이건 꿈이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혁동학습도 이런 부분을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좀 제가 불편했던 거는 스티커였어요. 네, 저는 이것을 완전히 멈추자. 네, 거기서 오는 혼란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교사가 이제까지 스티커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계속 그것에 보고 따라가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힘들어도 다 멈추자. 아예 하지 말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동성에서 좀 벗어난다면 그때부터는 사용할 수도 있죠. 단 조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 없이. 네. 그런 말을 사실은 좀 협동에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요.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